네, 코인 위클리 2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살리기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다시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또 미국의 거래소에 상장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이 디지털 자산 위믹스가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비트마트에 상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는 비트마트는 지난 2018년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 만든 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약 180여 개국에 9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 디지털 자산 거래량 2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사실은 이 단순히 수치만 놓고 본다라면 또 이 9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전체 디지털 자산 네. 투자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네. 수치로 또 꼽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또 미국 거래소 진출뿐만 아니라 위믹스가 또 중동 지역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위메이드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위믹스 메나 지사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부다비를 거점으로 삼아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 이 글로벌 전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함인데요.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 중동 지역의 블록체인 지사 설립을 추진하는 배경에 현재 중동 지역의 블록체인 기술 시장은 시작 단계지만 중동과 아시아가 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면서 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이 디지털 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에 중동 지역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오일머니가 또 블록체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네.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동 지역이 앞으로 이 아시아를 비롯해서 또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중동의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중동 지역은 친블록체인을 내세우면서 이 디지털 혁신 산업 구축에 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생태계와 또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대해서도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최근엔 아시아의 싱가포르와 함께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는 지난 2018년에 벌써 디지털 자산의 규제를 도입하기도 했고 또 아부다비 마켓을 통해서 이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글로벌 IT 기업의 중동 진출의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바이낸스와 크립토닷컴을 포함한 이 대형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관련 기업들이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수영 기자 아부다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오, 어떠셨나요? 작년 5월 달에 한번 가봤는데 네, 굉장히 글로벌 네.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좀 많이 기다리는 것 같은 오. 그런 정도의 인프라를 많이 또 구축을 했더라고요.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작년에 가셨을 때도 이런 블록체인 산업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정도였나요? 보통 이 글로벌 시장, 특히 해외 시장에서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많이 적용이 되었다. 네, 점차 발전하고 있다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네. 이 길거리에서 블록체인 관련 광고를 좀 많이 볼 수 아, 있냐라는 네, 건데 대표적으로 일본이 또 그렇고요. 네.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도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디지털 자산 그리고 거래소 이런 네. 광고가 굉장히 좀 많이 어, 퍼져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이 중동 지방이 블록체인 산업의 또 핵심 지구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위믹스가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이후에 거래소에 또 추가적인 상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위메이드와 바이낸스의 또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유믹스가 유통량 논란으로 국내 3대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서 상장 폐지된 이후에 이 바이낸스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의 추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장영국 대표 스스로 바이낸스를 언급할 정도로 이 추가 상장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었는데요. 이미 위메이드는 이 위믹스의 유통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이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관리해주는 서비스인 바이낸스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위메이드의 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네, 올해 또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 메나 지역에 추가로 지사를 설립하고 블록체인 사업을 위한 다각도의 협업을 진행하는 등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동 지역은 디지털 자산, 또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을 확대하고 또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해외 거점별 지사 설립도 지속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위믹스 메나를 통해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메나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아울러 위메이드는 아부다비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세제 혜택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위믹스가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또 상장 폐지된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또 이 새로운 시장에서 위메이드와 위믹스 블록체인 관련 기술에 대해서 좀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금융위원회에서 STO죠.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발행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또 내달 초에 발표된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표였습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어제 오전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요. 증권형 토큰, 즉 STO 발행을 허용하고 다음 달 초까지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 규율 체계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증권형 토큰에 대한 상세한 발행과 유통 규율 체계는 다음 달 초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금융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이 STO 증권형 토큰의 발행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뭐 계속 있어왔던 얘기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좀 놀라울 만한 발표이지 않았습니까? 이 취지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분산 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서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대해서만 권리 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되는데요. 당국은 전자증권법을 일부 개정해서 전자증권의 계좌부 기재 방식으로 분산 원장도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증권형 토큰도 같은 권리를 갖게 되고요. 이에 더해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STO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 김 원장은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일반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곳에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기존에 좀 많이 알려진 이러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굉장히 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새로 생길 걸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체계 초안에 따르면 향후 증권형 토큰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유통됩니다. 장외 시장 거래는 증권사가 매매 중개를 맡게 되고요. 장외 유통 플랫폼 제도화를 위해서 자본시장법 내 투자계약증권, 신탁수익증권, 장외 거래 중개업을 신설합니다. 한편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금융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토큰이라면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상장 절차를 거친 뒤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 증권형 토큰 STO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이 수년간 갑론을박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점점 좀 그 활로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금융당국과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그리고 자본시장법이 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비트코인 ETF에 관한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잇따라 또 홍콩 증시에 상장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중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금지 정책에 대한 변화로 또 이어질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 증시에 상장된 상품은 어떤 상품입니까? 네, 삼성 자산운용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지난 13일 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상장했습니다. 이 ETF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 상장된 이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 현물과 유사한 투자 성과를 얻고자 하는 상품으로 이 아시아 시간대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 CME 비트코인 선물에 주로 투자하고 경우에 따라서 CME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를 합니다. 이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ETF란 계약 단위와 증거금이 적어서 소액으로도 선물 투자가 가능한 상품을 말하는데요. 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에 대해서 개인키를 직접 구매해서 보유하지 않아도 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서 거래되고 있었던 비트코인 선물 ETF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보였습니까? 네, 사례를 좀 보면 앞서 지난해 12월 홍콩 2위의 자산운용사 CSOP SM 매니지먼트는 홍콩 증시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ETF를 상장했습니다. 이달 11일 CSOP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 선물 ETF의 전체 거래량은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48억 원 정도고 또 일일 거래량은 평균 63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8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 홍콩이란 국가에 대해서 네. 또 하나의 중국이다. 네. 중국의 어떤 일부다라고 그런 홍보가 굉장히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콩이 중국 본토와 달리 또 친디지털 자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이 정책들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홍콩 핀테크 위크에서 이 기존 전문 투자자에게만 디지털 자산 투자를 허용했던 방침에서 선회해서 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에 기관 투자자가 투자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 관련 ETF도 상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앞서 홍콩 정부는 지난해 특별행정부 입법부에 이 디지털 자산 거래 촉진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CEO는 지난 11일에 아시아 금융포럼에 참석해서 유동성이 높은 디지털 자산에 한해서 개인 투자자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재차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이 홍콩은 현재 아시아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인도와 더불어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있어서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또 중국이거든요. 네. 이러한 홍콩의 움직임이 또 중국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홍콩의 움직임이 이 향후 디지털 자산 금지 정책, 중국에 대한 이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에 디지털 자산 거래와 채굴을 금지했는데요. 이 홍콩이 특별 행정구역으로 중국 본토와 다른 독립적인 금융과 법률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홍콩의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외에도 중국 국가 차원에서 현재 이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좀 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국가 차원의 NFT 거래소를 설립한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감시하는 체제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 디지털 자산 거래나 투자를 다시 허용하더라도 중앙 집중화된 플랫폼에 한해서 허용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한 일을 또 네. 업으로 삼은 게 뭐 적지 않은 시간이 됐거든요. 네. 예전에는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음지에서 숨어서 하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이제는 이렇게 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을 하는 등 굉장히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네.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의 파산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또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파산이 임박했다, 파산 신청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식을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회사 FTX의 영향으로 굉장히 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파산 신청할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에 이어서 실제로 오늘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르면 이번 주에 파산 신청을 할 거다. 이런 소식이 스멀스멀 올라왔었는데 예. 방송이 있기 약 1시간 전에 실제로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우선 현지 시각 18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먼저 살펴보면요. 제네시스와 제네시스의 모회사인 DCG 채권단이 유동성 해결 문제와 관련해서 수차례 비밀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결국 파산 신청을 밟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DCG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회담은 진행 중이며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르면 다음 주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었는데요. 제네시스가 애초에 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됐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네시스는 디지털 자산 헤지 펀드인 3에로 캐피털과 FTX의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줬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는 모두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결말을 맞게 됐었죠. 이 때문에 제네시스는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8억 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게 됐었습니다. 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신규 대출과 자금 상환을 중단한 상태였는데요. 당시에 제네시스 측은 FTX 사태로 유동성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인출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네,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었기 때문에 당연히 파산 신청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제네시스 측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우선 제네시스는 유동성 위기가 생긴 이후에 투자은행인 모엘리스 앤 컴퍼니를 구조조정 고문으로 활용을 하면서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모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직원 200여 명 중에 약 60명, 즉 30%를 해고를 하면서 인력 감축에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인건비를 좀 줄여서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해 보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도 채권단을 충분히 납득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의 파산 신청으로 인해서 이 업계에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 특히 우리나라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그리고 또 피해를 겪고 계시는 모든 업체와 또 투자자분들께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안채린 기자 그리고 이수연 기자님 모시고 한 주간의 이슈 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인 위클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김영석의 코인 위클리가 아니라 안채린 기자 그리고 이수영 기자 두 분의 기자를 모시고 각 한 주간의 최대 이슈였던 내용들을 좀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는 코너였습니다. 이수영 기자와 안채린 기자 두 분 다음 주도 출연하시나요? 아쉽지만 저희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네요. 예, 제 개인적으로도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주시던 두 분 기자님들과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같이 취재를 하고 방송을 했던 시간들 같은 경우엔 저도 앞으로 살면서 자랑하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좋은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1월 20일 코인 위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